자, 지난 금요일 미국의 지역 연준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 지난 FOMC 회의 이후 미국 연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파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자, 이것을 한 번 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번 이러한 상황들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매파적으로 바뀐 미국 연준과 그리고 여러 지역 연준 총재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자, 향후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직후부터 해서 자, 미국 연준은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분위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호조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지금의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그 결과 자, FOMC 회의 직후에 이게 이제 기준금리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익명 투표를 통한 기준금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2023년 정도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일단락되고요. 매파적인 분위기가 송송송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분명 매파적인 분위기는 맞았지만 지난주에는 파월 의장이 립 서비스를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곧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통해서, 자, 분명 매파적인 분위기는 맞지만 이것을,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정작 FOMC 회의 직후에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 금요일에 블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데요. 블러드 총재 이분이 CNBC하고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2022년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내년에 연준 위원으로 잠정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22년 연말에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서 야, 비둘기도 매처럼 바뀌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분이 무조건 비둘기파, 무조건 매파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상황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이제 너무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에서는 한 번씩 매파적인 잽펀치를 날려주시는 이런 좀 경고를 하시는 그런 성격의 분이세요. 자,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톱을 한번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움찔하게 됩니다. 이거 뭐야? 이러다가 이제 매파가 득세해서 호키시한 즉 테이퍼링도 전격적으로 하고 금리 인상도 전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가득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6월 4일자 증시 토크, 자, 이때 이제 유튜브 증시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이 왜 증시를 흔들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칼럼에서도 적을 때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 경제 지표들이
점점 고조되고 격양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테이퍼링 발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비둘기파 위원들까지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한 명이 뻥 터뜨리는 게 아니고 마치 째펀치를 날리듯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살살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경제 지표는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좀 돌아가면서 째펀치를 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이어서 연준 위원들이 개별적인 발언들을 월화수목금 쭉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이 아무개가 올라간다 했네, 아무개가 긴축한다 했네, 좀 아무개는 좀 아닌 척 했네, 또 어떤 위원은 비둘기파였는데 호키시 했네, 이러면서 아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에는 좀 만만치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 그 블러드 총재의 발언 이후 호키시한 매파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체적으로 격양되면서 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 먼저 반영이 됐죠. 유럽 증시,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는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째펀치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연준은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에요. 테이퍼링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지금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 내린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는 내년의 일이죠. 자, 그런데 내년의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이제 겁먹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어느 정도는 약간 과열된 부분을 뜨거워진 부분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원자재 상품 시장일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철강 가격, 구리 가격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를 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재기가 있다. 혹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도 일부러 내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가수요도 붙었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긴축에 대한 경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쌓아뒀던 어떤 철강 재고든 무슨 구리 재고든 무엇이든 이러다가 좀 가격 빠지면은 내가 제값에 팔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슬금슬금 물량을 내놓겠죠. 높은 가격에 됐으니까 이제 지금 팔면은 좀 그래도 값을 받지 않을까 이제 슬금슬금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투기적인 수요도 동반해서 감소하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6월 달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지만 그 전부터 언급드렸지만 6월부터 해서는 기저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이러한 것들이 지난달까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번 달을 보내고 나면은 전년 동기비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점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 P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정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차가 발생하지만 수개월 뒤에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연준 위원들이나 또는 지역 연준 총재가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잠깐씩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물가 상승 속도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물가가 상승 속도가 뭐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정되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달 그리고 최근에 매파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그 발톱을 다시 숨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작 그 시점 언제가 되겠습니까? 내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말 정도에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작 그 시점이 돼서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 공포에 비해서는 완화적인 결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이 연준이 테이퍼링 발표하고 아이고 내년 한 중반쯤에 뭐 금리 폭등 우리 죽었어 이제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작 그 시점에 갔더니 상품 지수, PPI,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어 있다면 정작 그 시점에 되어서는 생각보다는 덜 공격적인 완화적인 방법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덜 공격적으로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보단 그때는 평온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전까지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발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증시의 변동성 하루하루 단위로 생각보다 쇼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달에는 유독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자산 배분 전략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올해 아마 그 5월, 6월 그때부터 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특히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지금 증시 위치가 위로든 아래로든 다 열려 있는데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 들고 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부정론으로 가는 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어떤 양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버냉키 쇼크 때와 같은 어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2013년에 이게 6월 달에 발생했던 버냉키 쇼크예요. 이게 벌써 그러고 보니까 8년 전이네요. 와, 버냉키 의장께서 5월 말에 우리 그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될지도 몰라라고 발언을 했다가 그 시기 때 종합 주가 지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마주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오히려 어떤 이게 그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연준위원의 발언에 따른 쇼크가 발생하면은 오히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호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덜 약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13년 6월 버냉키 쇼크 이후 그 이후에 나타났던 흐름을 우리가 한번은 복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정작 테이퍼링이 전개됐을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서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세팅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대하시는데 다만 만약에 버냉키 쇼크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한다면 종목 비중을
다시 재조정하는 스무싱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산 배분 전략은 리밸런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거고, 혹은 조금 역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정도 되면은 억울하게 폭락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들로 바꿔 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매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식시장 흔들흔들 하고 있지만,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힘내서, 예,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다 거쳐갈 과정입니다. 예. 아유,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예, 조금 더 시간 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